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또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40년 내 최고 수준을 다시 한번 경신을 하고 또 전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1.56% 급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 5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1.57%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전장 대비 1.5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부로 이제 1분기 거래가 마감이 되게 됐는데요. 분기별 성적으로 보면 이번 1분기 분기 성적은 지난 2년간 최악의 성적표를 거두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1분기 동안 4.9%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4.6%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번 한 분기 동안 무려 9.1% 하락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의 분기별 낙폭은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즉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펼쳐졌을 때 당시 이후 최악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분기별 성적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이번 한 달 동안 3월의 성적은 그래도 조금 우호적이었는데요. 3월 한 달 동안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2.3%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한 달 동안 3.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4%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전 업종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금융주의 하락이 두드러졌고요. 이외에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주, 자유소비재 등 대부분 영역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수가 매우 부진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금융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 3% 하락을 했고요. 바클레이즈가 4% 이상 하락하는 듯 금융주가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급락을 했던 종목 중에 AMD, 반도체 회사 AMD가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가 이제 PC 산업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습니다. 그 여파로 AMD가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역시 HP와 델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두 종목 역시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 오늘 1.5%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 회사에 오늘 내부적으로 전해진 이제 노트를 입수를 했는데요. 언론이 테슬라의 상하이에서의 생산이 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알파벳 역시 1%에서 2% 가까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 또 장 막판에 상하이가 봉쇄를 이제 연장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하이가 봉쇄를 열흘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락다운 같은 경우 통상 2주 혹은 한 달이 넘어갈 경우 그 경제적 여파가 굉장히 심대해지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정말 다양한, 네,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러시아 이슈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평화 협상은 오는 1일 온라인 형식으로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측의 협상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양국의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터키가 러시아가 이제 협상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서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외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를 비롯한 지역의 집중적인 포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그 약속을 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이제 서방 국가들의 제재에 대응하는 어떤 맞불 작전을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이제 앞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수출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결제 대금을 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 루블화로만 결제를 받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에 관련한 대통령령에 서명을 하면서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독일과 프랑스 등 비우호 국가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이제
루블화로만 결제를 해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거부를 하면서 이게 협박이라고 이제 항의를 하고 나섰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이것을 강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서방의 제재로 타격을 입은 루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서방 기업들과 국가는 이렇게 루블화로 결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기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갈등 또한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이날 러시아에 대한 또 다른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기술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고요. 이제 러시아의 주요 기술 기업과 제재를 회피하는 네트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유 시장 관련해서도 오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략 비축유를 앞으로 6개월간 매일 100만 배럴씩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셈이 되는데요. 이제 서방의 제재에 따라 치솟고 있는 유가를 잡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도 이날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에 하루에 40만 배럴을 증산하고 있던 오펙 플러스가 이것을 소폭 더 늘려서 하루에 43만 2천 배럴을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겹치면서 오늘 5월 WTI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대에 마감을 했습니다. 7%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와 물가를 잡으려는 서방 및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물가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알려져 있죠. 근원 PCE 가격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5.4%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 예상치였던 5.5에는 소폭 못 미쳤지만 지난달에 기록했던 40년 내 최고치였던 5.2%를 재차 한번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198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물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2월 PCE 가격 지수는 지난해보다 6.4%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달 기록인 6.6% 상승보다 크게 높아졌고요. 198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 증가세는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소비는 미국 경제 동력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강력한 이제 경제의 굉장한 모멘텀인데요. 이것이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동기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치솟으면서 실제 미국인들의 소비에 실질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은 앞으로 이제 몇 달간 식비, 에너지 가격, 주거비와 같은 비재량 품목의 가격 급등으로 압박을 받고 이에 따라 구매를 줄이고 또 저축을 줄이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을 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벵가드의 전략가인데요. 오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최악으로 기록은 되지는 않으면서 약간 이제 추후에 안정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기는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제 인플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인플레가 고점을 찍었느냐라는 문제겠죠. 하지만 이 인플레가 계속해서 상승률을 이어가서 6월에도 더 고점을 기록을 한다면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을 다 총동원을 해서 매우 강력한 긴축을 단행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IB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ING 은행, 네덜란드계 투자은행인데요. 이제 보고서를 발표해서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연준이 매우 공격적이고 빠른 긴축을 단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연준이 다가오는 FOMC인 5월, 6월, 그리고 7월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적으로 50bp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양적 긴축으로 불리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2분기, 즉 7월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재투자하지 않고 롤오프 시키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500억 달러 가량의 자산을 축소를 하고 3개월 동안 500억 달러씩을 축소한 후에 10월부터는 1000억 달러씩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또한 금리 인상과 거의 똑같거나 더 큰 이제 여파를 가지게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심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이제 좀 강도가 강하지 않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향후 1년 안에 이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을 수정을 했는데요. 5월과 6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이 50bp 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1만 4천 명 증가한 20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지난 19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8만 7천 명에서 18만 8천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는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가 1969년 이후 가장 적었다는 의미인데요. 고용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뉴욕 증시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 2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1분기 동안에 주식 낙폭이 컸고 또 3월에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았던 만큼 다음 달에 이 같은 심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